네, 안녕하세요. 아랫대 이번에 미술사 시간입니다. 그동안, 오랜 동안 그 방송을 찍지를 못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색다른 미술, 뭐 지금까지 한 건 약간씩 색다른 미술이자 또 보편적인 것들을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로 선택한 것이 네덜란드의 집단 초상화입니다. 여기 제 제목을 미술 속의 더치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보았는데요. 혹은 더치페이와 미술 뭐 이렇게 어, 나가는 그 타이틀 페이지에는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더치페이가 미술 속에 있을까? 혹은 더치페이란 개념은 또 무엇이고 그것이 미술 속에서 어떠한 작용들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이 네덜란드의 집단 초상화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상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미술 속에 있어 왔던 장르이지요. 이 장르라고 하면 한 미술이 어떤 대상 혹은 어떤 형식을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풍경을 그리면 풍경화라고 그러고 떤 사물들을 그리는 것을 뭐 정물화라고 한다면 이 초상화는 사람의 얼굴, 사람의 몸을 그리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에 우리가 그 미라를 만드는 법에서 보았듯이 이 초상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상의 시작은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기리기 위한 그러한 형식으로서 예술이 발달됐고요. 지금까지도 그 초상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서 이 장례식장에 돌아가신 분의 사진, 영정 혹은 어떤 다른 그림들을 올려놓고 모시고 있고 그것을 또 벽에다 걸어놓고 추념하는 그러한 이 태도를 인간들이 지니고 있지요.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초상화라고 하는 것은 미술 속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술적으로 어떤 미적인 것을 감상하거나 어떤 편안한 기운을 갖거나 혹은 어떤 미적 취미에 이끌려서 나가는 예술이라기보다는 좀 더 사회적인 어떤 의미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예술의 한 방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 사회적인 한 방편 속에서 저는 그 네덜란드 미술, 네덜란드의 집단 초상화가 갖고 있는 그런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에 오면서 사람들은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죽은 어떤 장례 미술의 한 영역으로서 혹은 사람들을 갖다가 기억하고자 하는 어떤 메모리의 하나의 기능으로서의 초상화보다는 좀 더 넘어서서 어떤 사회적 집단 혹은 한 개인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한 그들의 어떤 사회적 위상과 위치 혹은 그들의 사회적 기여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공공연하게 말해줄 수 있는 하나의 미디엄으로서의 예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단 초상화는 그러한 의미에서 상당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미술 문화유산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 네덜란드 집단 초상화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이 집단 초상화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실제는 14세기 말 15세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미술이 어떤 굉장히 더 많이 그리고 대중적으로 보편화돼서 나오는 시기는 17세기입니다. 이 17세기는 미술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덜란드의 17세기는 전체 유럽 혹은 서양 미술사를 이끌어가던 어떻게 보면 주축 세력으로서 등장했었고 최초의 자유로운 미술 시장이 나타났고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 대가들이 활동했던 시기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를 가리켜서 그 회화의 황금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네덜란드가 나왔던 어떤 독특한 미술이 집단 초상화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16세기 말 17세기 초 중반까지 이르는 이 시기에 네덜란드의 사람들은 스페인을 이어서 그 세계 해양 제국으로 이제 등장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설이나 희곡에서도 뭐 플라잉 더치맨이라고 하는 어떤 이 유령 해적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뭐 또 요 시대에
뭐 서인도, 동인도 회사 뭐 이런 이름들이 나타나죠. 보통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영국인들이 먼저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서인도, 동인도 회사를 설립한 것은 네덜란드 사람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은 그런 어떤 자기들의 영역, 영토는 비록 아주 조그마한 북부의 한 나라에 불과했지만 어떤 경제 영토는 세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경제 영토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동인도 회사 그러면 이제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까지 이르는 어떤 아시아 제국의 여러 어떤 그 무역을 위한 어떤 무역을 위한 회사, 어떤 기업,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뭐 국영기업 정도쯤 되겠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동인도 회사는 서인도 회사는 이 아메리카, 그러니까 지금 발견되지 얼마 안 되는 신대륙과의 무역을 뭐 어떤 식민지 개척을 관장하는 그런 어, 기관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이 시기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뭐 주식회사라는 개념의 어떤 기업 형태들도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네덜란드 사람들이 어떤 제조업, 무역,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놨던 여러 가지 어떤 이 근대적인 경제 시스템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네덜란드 사람들의 어떤 조직력, 혹은 이런 어떤 경제적인 활동의 어떤 형식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어떤 역사 속에서 이 집단 초상화를 바라보면 매우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개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식회사 그러면 이 지주회사나 혹은 뭐 개인 어떤 일정한 어떤 사업과는 다르게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분을 가지고 어떤 회사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집단의 체제가 상당히 이제 강조되는 형태의 기업들 혹은 어떤 경제의 제도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집단 초상화라는 개념도 한 개별적인 초상들이 아니라 어느 소속, 어느 제도, 어떠한 기관 혹은 어떠한 가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단체로 초상화를 그려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이 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집단 초상화의 특징을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초에 나왔던, 그러니까 최초의 것으로 분류될 수 있는 초상화는 디르크 야코부스라고 하는 화가가 1532년에 그림을 그렸던 이 포수협회에 대한 포수협회 회원들의 집단 초상화예요. 어떤 그 연도나 이 작가의 타이틀이 있는 쪽지가 가운데 붙어 있고요. 주위에 한 7, 8명의 사람들, 예, 한 9명의 사람들이네요. 이 9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어떤 자축연을 여는 혹은 어떤 그 회의를 하는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여기 뭐 복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아직은 귀족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관료나 혹은 지식인층 혹은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상인계층 혹은 그 상인계층과 결부되어 있는 제조업자들이라든지 혹은 용병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조직의 권한, 권리 혹은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왜 더치페이냐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집단 초상화를 그린다면 물론 이 협회가 이것을 발주하고 의뢰했긴 했지만 이 그림을 그려낸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그림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지분을 가지고 이 초상화에 참여를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들이 들어가는 어떤 상태, 위치, 거에 따라서 자신들의 일정한 금액을 지불을 했었고 그 금액을 지불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 더치페이, 그러니까 각자의 몫은 각자가 낸다. 어떤 식당이나 술집에 갔을 때 자기가 마시고 먹은 것만큼의 자신의 몫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철저한 또 개인주의적 발상이 여기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초상이면서 어떻게 보면 한 개인들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서 집단 초상화를 바라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나타난 집단 초상화를 다음에 이렇게 개별적인 초상의 얼굴들로 이 프레임을 하나씩 씌워 볼게요. 프레임을 씌워 본다면 이 초상화들이
단지 집단 초상이 아니라 하나하나 개별적인 초상화들을 모아놓은 거구나. 서로 어레인지먼트 해놨구나. 그러니까 앙상블을 이루어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레임 하나하나씩을 보면 이걸 다 띄어낸다면 개인 초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어떤 합일체를 이루고 있긴 하지만 또 한 개인으로서도 상당히 그 중요성, 그 위치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집단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의미, 그 다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이 개별적인 정체성과 존엄성 이런 둘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양의 근대화의 발전 중에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제 인디비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인주의가 발전하면서 개인의 권리를 신장하고 개인의 권리를 갖다가 사회 속에 인정받는, 공인받는 그러한 어떤 투쟁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근대의 굉장히 큰 역사의 한 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러한 축의 역사들을 갖다가 이러한 초상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17세기 그림을 볼게요. 이번에는 렘브란트가 그린 1662년에 이 섬유 직물 길드 조합의 이사회의 단체 초상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아까의 그림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그림이지요. 뭐 역사적으로도 본다면 약 한 130년 후에 그려진 그림이고요. 여기서 렘브란트는 이러한 초상화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이러한 초상화들에 많은 의뢰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꼭 렘브란트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화가들이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의 그림과 비교를 해본다면 좀 더 그림 자체가 동떨어져 있는 형태는 아니고 어떤 하나의 사건, 어떤 하나의 이슈에 전 멤버들이 어떤 동일한 어떤 포즈나 참여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조금 더 집단성이 좀 강조되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띄어내서 아까 그 디르크 야코브스의 그림과 같이 띄어내서 이렇게 살펴본다면 또 역시 그 전통, 그러니까 개별 개인성을 강조한 특성들은 이렇게 작은 프레임 속에서 역시 녹아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렘브란트의 마지막 그림을 하나 보면서 강의를 끝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잘 알려진 1642년에 그려진 나이트워치, 야경꾼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인데요. 여기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멤버들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그 야경꾼들이 단체로 야경을 시작하기 직전의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준비돼서 이제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의 한 찰나를 그려낸 그림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렘브란트는 이 집단 초상이라는 개념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것을 하나의 히스토리, 그러니까 역사화의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지점을 통해서 우리가 집단 초상화가 단순히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회적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어떠한 사회의 그 역사적인 기여를 하고 그 역사의 반열 위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더치페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 이 개념이 과거의 이 그림에서도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고 이 더치페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합의 혹은 함의도 중요하지만 개별성의 존중, 그러니까 개인의 존중도 상당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